안녕하세요. 나우앤나우입니다. 근본 강의는 나우앤나우를 통해 진행되는 첫 번째 웹 심포지엄, 웨비나로 향후 매달 자기 개발, 재테크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일 강의는 2016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를 토대로 세무법인 텍스테크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 김진석 세무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연자이신 김진석 세무사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세무사님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전 내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교육위원, 현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 현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위원, 현 세무법인 텍스테크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세무활동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럼 세무사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 강의를 맡은 김진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시냐고 다들 바쁠 텐데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잘 챙기면 13월에 보너스지만 자칫 소홀히 하다가는 13월에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러한 연말정산 관련해서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 내용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인트로에서는 우리 연말정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원천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 계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연말정산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부모님이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이게 공제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설명하는 강의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생활비 중에서 요즘 주택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주택 관련된 비용과 관련돼서 어떠한 세금 혜택, 공제 혜택들이 있는지 그 세금 주택과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로 우리 자녀와 관련된 교육비, 그리고 본인을 위한 교육비가 들어갔을 때 교육비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고, 이제 그런 교육비 공제들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양가족 중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의료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의료비 등에 대해서 또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의료비 공제는 어느 범위까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죠. 신용카드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체크카드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들에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하고 어떻게 쓰면은 좀 우리가 연말정산 때 유리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알면은 좀 연말정산에 좀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Q&A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원천징수라는 겁니다. 우리 원천징수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일상에서 이 원천징수가 뭔지 이 개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근로를 하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갑니다. 매달 월급 받을 때 우리는 총급여에서 각종 근로소득세도 떼고 지방소득세도 떼고 사대보험료도 떼고 이렇게 다 떼고 남은 금액을 우리가 받죠. 근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근로자 개인이 신고를 하기에는 어떤 납세 협력 비용이나 이 복잡한 세법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 지급자가 우선 원천징수에서 신고를 해뒀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하는 자, 즉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차감 지급하고 이 회사가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근로자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인들 월급에서 세금 다 떼고 회사가 그 세금을 갖는 게 아니라 대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주는 제도.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간이세표에서 원천징수를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매달 뭐 100만 원씩 원천징수를 한다. 그럼 너무 과하게 되겠죠.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얼마를 매달 빼야 할지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근로소득 간이세표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간이세표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내 급여랑 우리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 부양가족 수가 2명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14,750원. 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기본적인 공제 가족 수랑 부양가족 수랑 급여를 비준을 해서 요 정도 수준이면 적정 수준이겠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 미리 정해놓은 요 표대로 우리가 세금을 원천징수해 놓은 다음에 연말에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세표라는 부분들이 있다. 요 매월 지급하는 월급은 요 간이세표에 의한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세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려면은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구나. 이 전체적인 세금 계산에 대해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 세액 계산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우리가 근로자는 총급여를 받습니다. 총급여를 받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부분을 빼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뭐 급여 수준별로 차등해서 공제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줘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소득공제라고 하거든요. 이 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소득은 우리가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인적공제, 우리 부양가족공제나 뭐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 이런 추가 공제 등도 인적공제, 소득공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내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도 소득공제로 소득에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 우리 보험료 공제 이거 건강보험료거든요. 회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나 주택자금 공제 등이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개인연금 저축이나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소득공제 부분들이 우리 다 합쳐서 소득공제라고 하고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런 소득공제들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다 세율을 곱하게 돼 있죠. 우리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죠? 보면은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란 뭐냐면은 우리 지금 소득세율이 6%에서 38%까지 돼 있는데 내 급여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구간은 15% 구간이지만 전체가 15%가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3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1800만 원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는 15%를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진 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행 세율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각종 감면과 공제들을 빼줍니다. 우리 소득공제는 우리 소득에서 차감하는 거지만 세액공제는 직접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효과가 더 큽니다. 우리 2014년도에 연말정산 대란 일어날 때 그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 부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그래서 세액공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가장 근로자들한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우리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등이 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들 이렇게 있다는 걸 잘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과 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은 결정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우리 이 기납부세액이 뭔지 아시죠? 우리 매달 급여 받을 때 원천세, 가끔세 떼고 받은 그 이미 떼놓은 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죠. 우리가 결정세액을 구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 1년 동안에 내가 얼마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떼놓은 금액이 더 많다, 결정세액보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금액이 되니까 환급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결정된 세액이 기존에 떼놓은 금액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플러스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되고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득세 계산이 이런 흐름으로 된다. 요거 알고 계시고 우리 이제 연말정산 내용부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냥 이 단어 뜻대로 보면은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연말에 어떤 부분 정산하냐? 내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정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 정의를 한번 보면은 회사가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근로소득 관이세액에 의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급여액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조금 전에. 이게 정확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 총급여에 대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기납부한 합계액과 추가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해야 되는지 환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환급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기존에 세금을 떼서 낸 부분이 있을 때 환급이란 부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진이 조금 낮아서 그리고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아서 원천징수를 미리 뗀 세금이 없다. 그럼 당연히 환급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이란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정산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신고나 이런 거는 회사에서 해주지만 우리 부양가족이냐 아니냐, 우리 지출한 이 비용을 공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1년 내내 연말정산을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의료비 영수증 다 모아두고 교육비 영수증도 다 챙겨두고 아니면은 연말정산 기간 전에 해당 기관에 가서 다 발급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아주 제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각종 서류 등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우리 2016년도분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5일 이후부터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부분들은 그때 확인을 하시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만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이후에 각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보통 연말정산은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1월 말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1월 중순이나 말부터. 그때 회사에서 우리 근로소득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하고 관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럼 회사가 정해준 제출 기한 1월 말이면 1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까지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서류로 토대로 해서 요거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원별로 연말정산 다 작업을 해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2월 말까지 우리가 이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그래서 요 2월 말까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영수증을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최종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최종 확인한 후에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의 연말정산 준비 절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준비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럼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시기
연말정산은 우리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말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자 계속 다녔던 경우는 이 12월 말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음 달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2월 말에는 근무 안 하고 11월 말까지만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11월 말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퇴사를 할 때, 퇴직을 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줍니다. 근데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연말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회사에서 해주도록 돼 있다는 거, 이 부분 아시고, 두 번째 좀 특이한 상황은 재취직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2달 쉬었어요. 2달 쉬고 다시 그 전에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쉬고 B라는 회사를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6월부터 다시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그 A라는 회사, 3월까지 다니는 회사 그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은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죠?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그 전 회사가 부도가 안 나더라도 굉장히 안 좋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도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받지 못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현 근무지 것만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 근무지 것만 연말정산을 하고 우리 5월 달에 되면은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리 내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전 근무지 A라는 회사의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A라는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우리 B라는 회사 이미 연말정산하는 그 내역하고 같이 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취직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것까지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지만 전 근무지 걸 못할 경우는 각각 하고 5월 달에 다시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형태의 근로 형태가 있죠. 우리 직장이 2군데 이상이신 분들, 이중근로자, 우리 이중근로자라고 하죠. 또 어떤 분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양쪽에 같이 재직 중이에요. 양쪽에서 같이 월급을 받고.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A 회사 또는 B 회사를 중에 하나를 주된 근무지를 정합니다. 주된 근무지를 정해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이 근무지를 주된 근무지로 하겠다. 그러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서 주된 근무지에서 그 나머지 근무지를 같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근무지는 일반적으로 뭐 급여가 높은 그런 회사를 주된 근무지로 하지만 또 내가 편한 곳으로 많이 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니까 본인이 편한 곳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중 근로자의 경우도 만약에 이거를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못했어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던가 합산을 해서 못해서 각각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를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이대로 놔두시면은 5월달 되면은 우리 국세청에서 이중근로자 신고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귀하는 이중근로자로 양쪽에서 연말정산했기 때문에 각종 공제 등이 중복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게 확인돼서 이중근로자에 대해서 뭐 다시 확인을 해줘라 확인 안내문이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재취직자와 동일하게 우리 각각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를 해서 다시 5월에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놓치거나 아니면은 일정 항목을 누락해서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월 한 15일쯤 퇴사를 했는데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퇴직한 회사한테 요청을 하기가 깜빡했다든가 어디 여행을 가서 놓쳤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개인적으로 다 5월에 자기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려면 납세협력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료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예외인데 우리 연말정산 같은 경우 놓치거나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원래 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잖아요. 5월이기 때문에 우리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연말정산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수정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연말정산 못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때 했다. 어떠한 가산세나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놓치지 말도록 하시고 혹시 5월 달에도 깜빡 놓치고 못했다. 그럼 우리 경정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자대로 해달라 해서 요거는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5년 내에 내가 누락한 항목이 있다거나 연말정산을 못해서 조금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게 있다. 그럼 5년 내에 다시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조회를 할까?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세청 홈택스로 3년 전쯤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초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하셔서 홈택스 화면에 초기 화면에 가셔서 여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개인들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 될 경우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면은 따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홈택스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메인 화면 보시면은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종 민원 증명 서류가 필요하면은 이쪽에서 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말정산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조회 발급 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시간 내실 때 한번 미리 보기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여기는 근로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을 조회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이 조회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은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발급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발급 서비스에서 우리 우측에 메뉴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로그인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 화면이 나오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우리 소득 및 세액공제 조회 발급 신청 이 부분 보이시죠? 우리 좌측 중간쯤에 소득 및 세액공제 조회 발급 신청서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안내문이 뜹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의사항 돼 있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해야 함.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부터 전체 자료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지는 자료만 선택해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로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는 내가 1년 전체 사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국세청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다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제공을 해주지만 내가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자료를 무조건 다 공제받겠다고 신청하면 안 되고 내 근로기간 중에만 선택해야 될 자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근로기간 이외에 지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근로기간 중에 그러니까 재직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주택자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금액, 그 다음에 이거는 건강보험료 등이나 이런 공적보험료들입니다. 공적보험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저축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직 중에만 가능하고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공제해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기부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다 공제를 해줍니다. 요 해당 항목 구분을 하셔서 우리가 보험료 나간 부분인데 내가 올해 7월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1, 2, 3, 4, 5, 6월은 반영이 되지 않게 체크를 해제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는 9월 것까지만 올해 2016년도는 9월 것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 화면이 뜨는데 9월까지만 나와 있고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그다음에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이렇게 해서 기부금까지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을 위해서 제가 올해 기속분 내년에 들어갈 건 아직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속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딱 전체가 다 체크가 돼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7월부터 근무를 한다.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서 체크를 해제를 해야겠죠.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 하다가 한 7월까지 쉬고 8월부터 했다. 그럼 1, 2, 3, 8, 9, 10, 11, 12. 이 부분만 우리 조회될 수 있게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조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1월 15일 이후에는 2016년 계속해서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체크가 돼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과연 내가 그러면은 작년 2016년 1년 동안 보험료를 얼마나 썼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당 기간을 선택을 체크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보험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험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낸 보험료 내역이 밑에 쫙 나오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서 얼마에서 전체 합계가 얼마에서 합계 금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요 전체 금액을 나는 공제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육비에 대해서 얼마를 나갔는지 그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비 조회를 누르시면은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어느 교육비가 나갔는지. 그리고 그 합계액이 여기 뜹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간만 맞춰서 조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나 이런 연금계좌 공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전체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해놓고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우리 조회한 항목들은 요 밑에 상단에 보시면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한 항목 한 번에 인쇄하게 하면 인쇄한 항목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분은 우리 사전에 우리 근로자들 기초정보사항을 입력을 해둡니다. 입력을 해서 동의를 받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홈택스 상에서 1월 15일 이후에는 회사로 자기 이 근로소득세 그 내용에 대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넘어가서 우리가 자료 전송하기 버튼 클릭하면 회사로 이 내용이 전송이 되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기초자료 입력이나 이런 걸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PDF 파일이나 어떤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경우에는 여기서 파일을 내려받는다든지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 홈택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전산으로 완벽하게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나 보청기, 그 다음에 국외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도 일부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안 되는 내역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안 되는 내역들은 우리가 증빙을 잘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의 맨 마지막 시간에 그 유용한 팁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정산 내용은 이제 여태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 우리 부모님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공제되는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인적공제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하고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이 인적 공제가 뭐냐? 우리 납세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 부양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규정들이라 납세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부양 가족이나 부양 가족이 특수한 상황, 뭐 납세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거나 연로하신 경로 우대자가 있다거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인적 공제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죠. 공제해 주게 돼 있고 우리 이 기본 공제 할 때 내가 12월 20일 날 입사를 해서 급여가 10일치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1년치를 다 연 150만 원 전체에다 공제해 줍니다. 이거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 15만 원을 150만 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는데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는 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해주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분야자 공제, 그 다음에 한부모 소득 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 무조건 내 가족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가족의 범위는 소득 요건도 있어야 되고 연령도 맞아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요건이 다 맞아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같은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본인, 나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든 연령 요건, 생계 요건은 아무것도 없이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연령도 상관없고 같이 사는 것도 상관없이 다 공제해 줍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 외에는 다 소득 금액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에 대한 소득 공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만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소득 공제, 그러니까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만 60세는 지금 2016년도니까 2016에서 60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생계 요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민등록부상 동조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되지만 주거 형평상 따로 살아도 부모님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20세 이상,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득도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도 가끔 물어봐요. 우리 집이 조카를 우리 집에서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시아버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과의 관계, 요 부양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본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이게 민법상 직계 혈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랑 나눈, 피를 받은 그런 가족들만 해당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렇게,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가 우리는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데, 내가 이혼일 때는 이 범위에 속하지만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배우자가 딱 나타나죠. 배우자가 나타나면 배우자랑 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는 다 내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은 내가 받는 경우 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나를 대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관계를 따져서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늦둥이 처제가 하나 있어요. 늦둥이 처제가 20살이 안 돼. 20살이 안 되면 나는 20살이 안 되고 늦둥이 처제가 우리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생활을 해요. 그럼 이 처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판단할 때 나잖아요.
처제는 누구죠?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죠. 이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매형이 있어요. 매형이 있는데 매형이 60이 넘었는데 지금은 놀고 있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럼 매형을 받을 수 있냐? 매형은 어떻게 되죠? 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없죠. 그 때문에 매형 같은 경우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있어요. 내가 시아버지를 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시아버지를 공제받을 수 있냐? 그럼 시아버지는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직장을 다녀요. 근데 며느리를 공제받고 싶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근데 며느리는 공제받을 수 있냐? 그거를 따져보면은 시아버지가 나가 되겠죠. 여기서는 시아버지한테 며느리는 나의 자녀의 배우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요 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제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요 표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헷갈리셔서 표로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소득금액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요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우리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요 모든 소득을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인데 따로 소득은 없고 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할 수 돼 있거든요.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우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 뭐 20세 이하 자녀가 뭐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그 일용직하는 일용근로자 알바라고 하죠. 알바를 세법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우리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받을 수 없고요. 기타소득,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복권을 하는데 복권이 2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우리 이번에 복권 소득이 있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없나 헷갈릴 수 있죠. 근데 복권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 신청하거나 복권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이 516만 원이고 퇴직금 금액 자체가 퇴직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금은 우리 100만 원 이하이면은 퇴직금 받았어도 100만 원 이하이면은 우리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었다 하면은 또 우리 그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양도를 해도 1세대 주택 비과세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집을 팔아도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까지 살펴보았고 우리 사례들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서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소득이 있죠. 소득이 있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퇴직금이 있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직금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우리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이 이하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배우자가 같이 맞벌이를 하다가 2016년 1월 10일 날 퇴사를 했어요. 퇴사라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2016년 기속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우리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이런 경우 대부분 다 집에서 놀면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데 우리 퇴직금을 아까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면은 무조건 올해 연도 중에 당연 연도 중에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배우자가 계속 뭐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살림만 하다가 올해 11월부터 다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고 내가 연말정산 받을 때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직장 다니니까 공제 안 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월부터 출근했는데 11월 급여가 200, 12월 급여가
12월 급여가 200. 그래서 토탈 급여가 400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직장을 다니고 소득이 있지만 우리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판단할 때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그 다음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아르바이트만 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급여를 받지 않고 올해 한 해 동안 뭐 실업급여만 받았다든가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든가 출산 전 휴가급여만 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출가를 했고 부모님이 계셔요. 그리고 삼형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작년에는 큰형이 받고 올해는 내가 받고 내년에는 막내 동생이 받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단 중복공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중복공제 자녀를 각각 넣어서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요 뭐 며느리, 사위, 조카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그 표를 보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 내용에서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공제는 여기까지 되고, 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까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충족한 대상자 중에 이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경로 우대자분이 있거나 장애인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 우대자가 있다. 그리고 경로 우대자는 70세 이상으로 봅니다. 70세니까 2016에서 70 빼면 1946년이죠.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는 연간 1인당 200만 원. 그리고 우리 기초공제 대상자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또 장애인도 1인당 연간 200만 원 공제 줍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 이 부분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부녀자 공제는 당해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당해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은 맞벌이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공제를 해주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우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미스이신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직장을 다녀요. 근데 부모님이 뭐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이 돼서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받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경우는 우리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못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세대주가 아버지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녀자 공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공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비속이 있는 기본공제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연 100만 원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게 추가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 공제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적용 사례들은 여기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아까 다 우리 설명 중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서로 맞벌이하면 불가능한데 부양 가족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유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 일을 배우자 A가 받았다. 그러면은 요 관련된 자녀 관련 공제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전부 다 이 A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요 어느 사람 기본 공제 대상자로 받을지 이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내용들이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제되는 가족의 범위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주택 관련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비 중에 요새 주거 관련 비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택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형태가 일반적으로 전세, 자가, 월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택 마련을 위한 어떤 세제 지원, 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도 나가고 원금도 나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인 정신 명칭으로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차입금 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 예전 평수 치면 25.7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은 원금과 의자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세 대출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한테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인하고 받은 경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다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다가 요건 물어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나 전세 사는데 전세로 대출받아 산다. 물어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련 내용들은 국세청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살아요. 집을 사는데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은행에서 월세 사는 거라고. 우리 다 담보대출 받아서 이자만 나가잖아요. 그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세법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를 사게 되는 경우는, 자가주택의 경우는 담보대출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세법상 용어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주택을 저당해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이자 부분만 여기서는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조건이 있죠. 11월 31일 현재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환액이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이 장기주택 그 상환 조건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월세거든요. 이 월세 사는 경우는 월세액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요건이 12월 30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 전체 월세액이 연간 750만 원 한도고 10% 한도로 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총 75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주택 마련에 의해서 청약저축 많이 들잖아요. 청약저축 들게 되면은 청약저축 불이백에 대해서도 연간 40% 불이백의 40% 연간 24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무주택이고 세대주여야 되고 1,900, 7천만 원 이하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내용 중에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보시면은 방금 전에 요건은 12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내가 주거용으로 한다. 오피스텔도 해당이 됩니다.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고, 근데 단 조건이, 요 주 조건이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 월세 계약을 할 때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소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두 가지 경우가 충족을 하고, 나머지 요 조건이 충족을 하면은,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 공제를 줄 수 있으면 이 조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에 연말정산 때 반영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세액 공제를 보겠습니다. 교육비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인데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입니다. 여기 직계 존속이 빠져 있죠. 부모님을 우리가 교육의 의무를 다한다. 거기까지 세법 법에서는 인정해 주질 않겠다는 겁니다. 직계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고 교육비 지출액의 15%까지 공제 한도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더 볼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대부분들 많이 헷갈리는데 유치원생들한테 나간 교육비는 어느 범위까지가 공제가 되나, 초중고등학생들은 어느 범위까지 되냐, 이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셔서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약전 아동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동들이죠. 보육비,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에 공락비용, 그 다음에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우리 학원 보내는 것들은 우리 저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원비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료는 특별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포함이 되지만 재료비 대여야 되고요. 급식을 받는다는 급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포함이 되죠. 취약전 아동은 이런 범위들이 다 들어가고 학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초중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에서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만 재료비는 어떤 시술 같은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교과서 때, 그 다음에 교복 구입 비용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되죠. 그래서 우리 참고서나 이런 비용들은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 입학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절학기 혹시 수강한다 그럼 계절학기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교육비에 들어가고요. 기숙사 비용이나 학생회비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생 취약전 아동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을,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을 해주고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제주입니다. 뭐 근로자 본인이 유치원을 다니진 않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생인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대학생에서 등록금은 전체를 다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대학원까지도 공제를 해준다. 이 부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이런 범위들이 해당이 되니까 이런 범위들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했을 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우리 가족 중에 아파가지고 의료비가 나갔어요. 의료비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의료비 나간 금액 전체를 다 공제를 해주진 않습니다. 총 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이건 왜 들어간 거죠? 우리 감기 걸려서 뭐 가벼운 감기에 약국 가고 뭐 가까이 가서 주사 맞고 이런 부분들까지 법에서 다 공제해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큰 금액 들어간 거. 그래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 그리고 난임시술비, 우리 인구 어떤 그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난임시술비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전액, 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료비, 어떤 의료비가 되냐? 질조, 질병,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난임시술비, 시정용 콘택트 렌즈, 안경 구입비, 이런 부분을 다 했는데, 우리 미용이나 성형 관련된 수술 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약하는 것도 포함이 안 되고요. 보철 틀리는 가능하고 치열 교정은 두 가지가 있죠. 저작 등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위해서 치열 교정하는 경우가 있고, 미를 위해서, 얘가 이뻐 보이기 위해서 치열 교정이 있는데, 우리는 기능적인 문제만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식 수술, 그리고 라식 수술 같은 건 공제가 가능하고요.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은 공제가 안 되니까 좀 주의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 내용들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득 공제. 우리 신용카드 사용하면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죠. 굉장히 많이 받을 걸로 보지만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보면 왜냐하면 총 금액의 25%를 초과한 그 경우만 그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것도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액이 신용카드는 15%고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뭐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런 건 30%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한도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공제 못 받는다. 그럼 추가로 대중교통분이나 이런 전통시장 이용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더 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내용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야지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나? 그 내용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최저 사용 금액, 총 금액의 25% 수준만큼은 우리가 먼저 써야 됩니다. 왜 신용카드 써야 되죠? 이 신용카드는 각종 어떻게 연계된 할인이나 이런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혜택이 많잖아요. 그 때문에 신용카드로 일단 최저 금액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제율이 아까 신용카드는 15%였는데 체크카드는 30%였죠. 그래서 체크카드를 그 다음에 좀 많이 사용하면은 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좀 많이 이용할수록 유리하다. 여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절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특별세액권 이중공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병원에 가서 카드를 긁었다. 그럼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도 공제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여부인데, 우리 보험료랑 기부금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신용카드 긁으면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랑 같이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 공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좀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해당 안경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소득 공제용으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취학 전 학원비, 아까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학원비도 공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우리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학원비를 인정해 주는데, 미취학이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우리가 취학을 한 게 아니죠.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 1월 달, 2월 달 학원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등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좀 구비를 하시고, 그다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1인당 연간 50만 원인데 이 부분 간소화 서비스 제공 안 되니까 이것도 별도로 체크시고, 우리 월세 지출액
월세 지출액이 우리 건설 서비스 제공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고 해주시고, 기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적십사사나 이런 큰 단체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만 우리 그 종교단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작은 데들. 이런 데들은 가끔 기부금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기부한 금액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뭐 종교단체에 가셔서 기부금 영수증 교부해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공제받으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유의하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아까 신용카드는 1900이 25% 이상, 의료비는 1900 3% 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은 좀 1900가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받는 것도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대화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이게 급여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자기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5% 그러니까 66만 원까지 최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은 12% 즉 52만 8천 원까지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직 우리 연금저축을 들고 계신 분 중에 연간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만 원까지 아직 불입을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불입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요거 다 불입을 하시면은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입니다. 요거 주택 청약 문제인데 요거 아까 강의 중에 제가 내용 설명드렸는데 이 주택 청약 부금에 대해서 올해 공제 한도가 120만에서 240만 원으로 올랐죠. 이 주택 청약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택 청약을 들었다. 그러면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내 소득 수준이 이거저거 이런저런 공제를 다 제외하고 난 금액이 1200만 원이 안 됐다. 그럼 6%만큼의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을 연간 불입했는데 6%만큼이면 12만 원. 12만 원만큼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혜택 금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6%에서 24% 혜택만큼 받으실 수 있고 주택 청약을 든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한번 방법을 물으셨는데요. 우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직전 연도 본인의 매출 혜택에 따라서 뭐 간편 장부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인 그 다음에 음료품 배달원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등 4대 보험 가입되지 않는 경우 현금 영수증 등의 연말정산 혜택은 이 부분이 세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우리 근로소득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회사에서 사대보험 그러니까 연말정산하게 돼 있고 지금 질문하신 포인트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대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비정규직이라 하면 우리 알바, 일용직으로 들어가시거나 우리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3.3%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 일용직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냥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를 해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절차를 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에 우리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단 현금영수증 같은 거 쓴 거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해서 쓴 거면은 우리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공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부분들은 일용직이거나 우리 3.3%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사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하려다 보니 너무 두서없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생각하셔서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공제가 되고 이런 비용이 공제가 되겠구나 하셨던 부분들 잘 생각해 두셨다가 연말정산 때 꼼꼼히 챙기셔서 좀 최대한 많은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후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문항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시간 내주시어 설문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웹 심포지엄, 웨비나를 준비하는 데 참석자분들의 귀한 의견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우앤나우는 새로운 유시 문화를 창조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7년 1월 더욱 알찬 무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강의 해주신 김진석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은 2016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17년 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